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인사징계 철회권은 결의문에 빠졌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로부터 입장 들어보고요. 긴급 의원총회장에서 오갔던 주요한 내용들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한때 120달러 가까이 치솟다가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화요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과 지금 계속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보도된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은 해군도 없고 통신도 없으며 공군도 없다. 전황이 당초 4주에서 5주로 봤던 예상 기간보다 매우 크게 앞서 있다고 했고요. 이란이 봉쇄 조치에 나선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선 현재 선박들이 통과하고 있다며 거길 미 해군이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쏠 건 다 쐈다. 그 어떤 약삭빠른 행동도 시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그 나라는 끝장날 거라고도 했는데 이란군에게 남은 미사일과 드론이 많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란에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를 대신할 최고 지도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란에선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강경파들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도 이란 강경파는 지금 건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인 모즈타바를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세우면서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란 내에서 이슬람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무력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새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완전한 복종을 맹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의 탄생을 기념하며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도 했는데요. 진실된 약속 작전의 31차 공격을 수행했다며 이번 작전을 새로운 군 총사령관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 부처들도 모즈타바의 선출을 축하하며 결속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모즈타바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이른바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선 문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내 유력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네. 오 시장이 그런 초강수를 둔 가운데 이 회의가 열리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비상계엄과 소위 윤 어게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걸 제안했고요. 이어 3시간가량 비공개 토론을 거친 끝에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나 개별 의원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지만 107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사과와 절연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15개월 만인 건데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 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동력이 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촉발된 당내 갈등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합을 하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담았습니다. 네. 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초광수까지 뒀던 오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네, 오 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이 채택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 적대적이었다. 이제 비로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고요. 페이스북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장 추가 접수를 하진 않고 오늘부터 예정된 공천 심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당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결의문이 나온 만큼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예. 자, 10년 전이었나요?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의 바둑 대결을 했던 이세돌 구단이 어제 다시 인공지능 앞에 섰는데 관련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대결을 펼쳤던 같은 자리에서 어제 이세돌 구단과 AI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AI 스타트업인 인핸스라는 기업이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AI 에이전트와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20분 만에 AI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세련된 느낌으로 만들어달라. 바둑판에 점수와 차트 기록도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자 맞춤형 바둑판이 만들어졌고요. 이세돌 구단은 직접 만든 프로그램과 대국을 시작하자마자 AI의 거침없는 맛수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속도와 성능이 10년 전 알파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겁니다. 테스트는 5분 만에 끝났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이 바둑에서 사람이 AI를 이긴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행사와 10년 전 대결은 성격이 좀 달랐는데 10년 전에는 바둑에서만큼은 인간이 AI보다 우월할 거란 기대감을 갖고 행사를 열었지만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1승 4패로 알파고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세돌 구단이 사국에서 보여준 극적인 1승은 인간이 AI에게 거둔 유일한 승리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어제 행사에선 이젠 AI와의 공존을 고민할 때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너무 많다. 내가 AI와 협업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개발자들도 더 강력해진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이 역할을 나눠서 이젠 협업하는 만큼 인간과의 대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우리 기술로 만든 AI 에이전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죠. 대미 투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는데 이제 12일로 예상이 되는데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죠. 네,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52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특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지만 목표 기한 안에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네. 특별법의 주요 핵심은 투자 관리 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건데 인력과 자본금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고요.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이 투자기금은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로 정부가 외환보유액 운영 수익으로 조달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빠졌고요. 네. 기금이 부족하면 공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에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면서 국회 간섭을 줄였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곳에 투자할 때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을 높여주는 만큼 정부는 투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약물을 탄 음료로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에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울 북부지검 검찰은 신상 공개 필요성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했는데 이름은 김소영 만 20살 여성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2달간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ze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또 다른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고요.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일인 오늘 김 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8일까지 서울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네. 화요일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교통 흐름에 맞춰 안전 운행하는 것인데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갓길로 옮겨졌지만 길이 많이 굽어 있어서 전방을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정체 장수부터 서운 분기점 쪽으로 일산에서 판교 구리 방향도 계양에서 송내 장수 부근 또 안현과 하기 분기점 일대로 구간 이어집니다. 경기 동쪽에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강일 사이와 서하남 일대로도 정체 막 시작됐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양방향 남동을 중심으로 주춤하다가 성남 쪽은 이후 신천부터 광명터널 사이 8km 구간 크게 답답해졌습니다. 또 영동서 강릉 방향 월곶과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인천 쪽 안산 부근도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슈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장초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또 불안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장 막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하나로 이제 시장이 강한 모습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37%, S&P 500은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딱 열흘 정도 맞이한 대이란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인터뷰와에서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도 이제 선박들이 통과를 한다면서 완전 장악도 고려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미증시가 이제 안정을 어제 막판에 좀 확 찾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제 선박들이 통과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역시 통과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시장도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6시 우리나라 시간 6시 30분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네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00를 뚫고 $120까지 육박했던 유가도 지금 숨고르기 상황에 들어가고 있죠. 네, $100를 너무 단기간에 뚫어서 하늘 높은지 몰랐던 국제유가가 잠시 좀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제유가는 사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슈가 발생하면서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원유를 비축하고 있는 그 물량 자체를 좀 방출할 가능성을 논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조금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뭐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이런 발언이 우리 시장에 좀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또 호르무즈 해협 통과 이것도 꽤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미국하고 우리 증시를 비교해 보면 사실 군사작전을 시행하는 당사자는 미국인데 미국 지수는 올랐는데 우리 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하락률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군사작전 여파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의 기준으로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한번 봤어요. 근데 전 세계 주요국 중에 가장 부진하더라고요. 물론 올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뭐 쉴 때도 시원하게 쉬는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최근 설정액 10억 이상 국내 펀드 1,055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95%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같은 기간 동안에 북미 주식형 펀드는 오히려 1.29%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으로 이게 지수만 보면 우리나라랑 이란이 전쟁한 건지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뭐 미국 관련 주식 펀드는 이제 플러스 수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되게 또 고무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관련 이 펀드 수익률은 사실 오락내락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급락장을 매수 기회로 생각한 자금 유입이 거의 1조 넘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도 분명히 예수금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아마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하게 되면은 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수급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우리나라 관련 ETF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관련 ETF들 세 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EWI, FAKR, 코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 5.65% 그리고 5.39% 그리고 15.69%로 급등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야간 선물 지수도요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날 흐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뭐 1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확실한 부분은 아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긴 했지만 이란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 상황이 마감됐다라고 100% 확신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신 상태에서 마음을 한 20-30% 정도는 좀 내려놓으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우리 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 괜찮을까요? 네, 다행히 뭐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서 이번 달에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째 발동을 했습니다. 올해만. 근데 일단 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같이 발동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는 하락에 대한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인데 오늘은 급등에 대한 어떤 매수 서킷 브레이커나 아니면 뭐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행히 어제 오후에 낙폭이 좀 줄어들긴 했죠. 근데 거의 뭐 매주 발생하는 급등락 때문에 아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투자를 오래 안 하시는 분들 10년 안쪽 되시는 분들은요. 이 투자에 대한 피로감이 거의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어제 시장에서 좀 증시 반등의 명확한 힌트를 받고 그게 오늘 아침에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증시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마음을 놓으시고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긴장의 끈은 여전히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그 증시 반등의 명확한 힌트는 어떤 걸까요? 네, 확실히 뭐 다 아시는 대로 포인트는 유가였었구나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국제 유가 3대 유가 중에 우리나라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건 두바이유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는 보시면은 WTI 빠졌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빠졌어요. 근데 두바이유는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 만일 뭐 국제 유가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했다라고 어떤 이제 얘기를 하고 주장한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오늘 두바이유도 올라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밀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밀릴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원자재나 이런 어떤 상품 중에 저는 사실 유가만큼 정치적인 재화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시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요거 하나 가지고 너무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제까지 시장에 대한 제일 큰 고민은 유가 폭락이 뭐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지고 이 가운데 뭐 미국의 사모대출 펀드의 뭐 환매 중간 상황이 뭐 금융 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연쇄적인 불안감을 키우게 된 계기인데요. 네. 하루 만에 굉장히 좀 민망하게 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G7 국가들이 비축을 반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좀 낙폭을 줄였다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는 아마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되 그렇다 해서 뭐 유가가 모든 거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두바이유는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빠져야 되는데 아마 폭등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걸 좀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중요하지만 절대시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기준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소식을 기다려야 할까요? 네,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게 명확하게 좀 재개가 됐다는 소식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일단 미국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방어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배들이 좀 통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좀 제일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요 뉴스가 나오면 국제유가가 확 안정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6시 새벽에 대본 다 쓰고 저도 스크립 쓰고 이제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역시 정치적인 이슈는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는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해결을 안 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정치적 이슈는 해결을 안 하는 게 맞다,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의미로 국제유가도 비슷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 자체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 시장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 둘째 동생이 이제 해외로 이제 출장을 가면서 이제 환전을 하는데 형 이게 1,500원이 넘어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되실 거고 그리고 환율이 결국은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뭐 밤중에 NDF 여객환율이 1% 정도 하락했습니다. 15.3원 정도 하락한 1,465.81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뭐 제가 이 상황에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나 있으신 종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원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하고 지수가 빠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 수익 난 거를 매도하셔가지고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시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가 더 미국보다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밸런스가 높으신 분들은 이 높은 환율을 이용해서 국내 증시로 빨리 넘어오시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대응 방법 전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뭐 딱히 대응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변동성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편하게 오늘 우리 증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소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화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짜 일교차가 크다는 걸 참 요새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도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졌죠. 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가 영하 6.9, 전북 장수가 영하 6.5, 경기도 파주 영하 5.5, 서울도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고 평년보다도 추운데요. 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과 모레 목요일은 중부 내륙과 일부 전라도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9도, 강릉과 청주가 10, 광주, 대구, 부산은 12도까지 올라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나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네. 자, 봄에 이렇게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봄은 이 겨우내 차갑게 식었던 땅과 공기가 데워지는 시기입니다. 이 낮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내리쬐는 햇볕의 양도 점차 많아지는데요. 그러나 공기 자체가 아직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해가 지자마자 그 열기를 잡아두지 못하고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어서 체온 조절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 경상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광주와 전남은 늦은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세먼지 끼는 날이 많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 모레부터 글피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소라 기상캐스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본격 인터뷰 일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밤에 어제 저녁이죠.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또 윤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채택을? 지금 당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윤호기인 노선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과 진영 불문하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해온 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일관성 있게 이 말씀을 드려왔고 그러다가 윤호기인 당권파들에게 제명까지 당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방향이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인데 너무 늦은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네. 당연히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의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시기가 많이 늦은 만큼 진정성 있는지 그리고 뭘 실천하겠다는 건지 냉철하게 보실 겁니다. 다만 결의문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해하실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뭘 반대하겠다는 건지 의미가 좀 오해받기 좋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되어 있고 당분간 당연히 당분간 그 수감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복귀하겠습니까? 그건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윤 어게인 세력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복귀시키자는 주장을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적 복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말은 자칫 이 윤어게인 노선을 절연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할 윤어게인 노선은 계엄,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치 복귀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계엄,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 복귀만 반대하고 만약 이들 말대로 하면 계엄,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라면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당장 오늘부터 뭘 실천하는지로 진정성을 판단하실 거예요. 네. 법원에서까지 반헌법적이라고 철퇴를 맞은 윤호기인 당권파의 잇따른 숙청 정치를 중단하고 그 숙청 정치의 책임자들을 교체해서 당을 정상화시키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윤호기인 노선이 잘못돼서 끊어내겠다면서 비정상적인 윤호기인 숙청 정치는 정상화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속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님 지금 자동차로 이동 중인 상태이실까요? 아닙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지금 전화 상태가 상당히 고르지 못한 상황이어서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세팅을 좀 바꿔볼게요. 네. 앵커님 여보세요? 더 네. 나아지셨나요? 네.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이제 블루투스를 꼈는데 이게 더 잘 들리시나 보네요. 예. 지금 상태가 좋고요. 방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 결의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흔히 얘기하는 윤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명확하게 절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보시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게 방송은 됐죠? 방송은 됐습니다만 매우 음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심지어 윤호기인 세력조차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윤어게인 이 노선,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절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것만 반대하고 계엄옹호라든가 탄핵 반대라든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하시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결의문을 물론 뭐 의원총회니까 원내대표가 주재해서 원내대표가 읽을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나서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대표가 읽으라고 요구했지만 본인이 듣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부터 과연 어떻게 실천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다. 그 제대로 된 실천이 없으면 바로 속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오늘 당장 이 숙청 정치에 대해서 중단하고 사과하고 책임자를 교체해서 당을 정상화시키는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결의문에 또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받은 친한계에 대한 제명 철회. 뭐 대표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지금 세 번째 문단에 있는데 이 내용이 빠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윤석열 노선을 절연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로 가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은 제가 12월 4일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그런 주장을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면 바꾸고 이렇게 말을 바꿔오고도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이 힘들어도 고통받아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했고 그러다가 당대표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제명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장이 옳았다고 이 당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제 그 취지는. 예.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이 당권파들이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윤어게인 노선을 위해서 부당하게 했던 일련의 숙청 정치, 제명 정치 그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이 결의문은 그냥 이 명피용이라고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 네. 당장 뭘 하는지를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는 예전에 네. 12월 3일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 아닌가요? 이미 이 정도 얘기는 했었어요. 예. 송원석 대표도 계엄 사과 말씀하신 적 있어요. 당시 물론 이 장동혁 당권파들은 그런 말을 안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새로운 것은 없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실 것은 이 말이 진정성이 얼만큼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건데 그 정치인의 진정성은 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천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지금 이 장동혁 당권파가 숙청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어제 인정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톤은. 그런데 이 숙청은 계속할 거야라고 하면 그건 그냥 국민들이 보시기에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 접수도 하지 않은 채 이 의원총회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단 반응은 감사하고 다양한 일이다. 그러면서 향후 공천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당과 소통하면서 의논해가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배수진까지 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의 공천에 나서서 선거에 임할 때 지금 상황이 이 결의문 채택 이후에 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지금 민심이 대단히 안 좋고 제가 토크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서울, 대구, 부산에서 10,000단 이상의 시민들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이 정말로 싸늘합니다. 예. 이게 증오의 수준을 넘어서서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게 조롱이거든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지금 이 여러 정치인들의 행동이 그런 상황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런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구에 이어서 이제 부산까지 지금 현장에서 예. 민심을 직접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유권자들의 원하는 마음, 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대구, 부산에서 제가 느낀 이 민심은 정치인들보다 시민들이 훨씬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이다. 훨씬 더 실천력이 강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 그러면은 보수는 망하고 보수가 망하면 보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균형을 잃고 꼬꾸라질 거다.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모이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냥 눈치만 보면서 서로 빠져만 있고 관망만 하고 회피만 하고 있으니 자신들을 대변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시민들께서 우리가 직접 나서서 뭉치고 말하고 목소리 내서 행동해서 정치인들을 견인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부끄럽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들 식으로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개업 이후에 당신 걸어온 길은 맞으니까 제명당하고 힘들어도 그대로 계속 가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일부 윤호개인의 미련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저는 언론이나 이런 논객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많은 시민들을 가스라이팅 해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 가면 윤호개인 세력들 그리고 저를 배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다. 가면 망신당할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제가 이 대구와 부산에서 만나뵌 분들 그리고 저도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비해서 정말로 많이 바뀌셨어요. 저는 이렇게 상식적인 다수가 행동해서 그런 왜곡된 가스라이팅 멈추게 하고 보수를 재건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이대로 가면은 보수는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선거로 이 계획을 실행하실 생각은 언제 공식화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미 지방선거 선거 전국이고요. 제가 어디서 출마하는지를 말하거나 출마할지를 말하는 단계까지는 이미 당연히 아니지만요. 아직 정해진 것도 없잖아요. 선거 자체가. 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드린 상태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선거에서 모이는 시민의 에너지는 앵커님과 제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네. 정말 절박한 보수 재건을 실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시민들과 직접 말씀드리고 정면으로 설득드리고 그리고 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대구나 부산을 갔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제가 배신한 거기 때문에 배신자론은 극복해야 된다. 배신자론이 이 영남 이 보수의 중심인 영남의 대다수고 그러니까 너는 가면 돌 맞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남의 보수의 중심인 중심 세력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보수의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저도 회피하지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보고 배신자라고 말하면 저는 대화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까지도 아니 지금 저를 배로 이용해서 이 지긋지긋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한번 건너보자.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버리시라. 선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배는 탈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설득드리겠습니다. 네. 그 배가 닻을 내릴 곳이 지금 민심 청취를 위해서 다니셨던 곳 중에서 결정하실 생각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어느 곳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정말 제가 진심인데요. 보수 재건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어떤 저라는 개인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람의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인 어떤 처세에 집중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건 부수적으로 따르고 부수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지금은 왜 우리가 보수를 재건해야 되고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것이고 그걸 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해낼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네. 개혁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초과 상감 태우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소위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금 최근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중수청 법안 내용 보셨을 텐데요. 지금 수정안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이 정말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도 됐고 그렇게 본인이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처벌받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계속 더 이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민이 고통받고 결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도 나중에 큰 수가가 올 것임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와서 저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저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권 내에서 계속 재수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권 내에서 이 부분이 여당 쪽의 의원님들은 주로 토론을 통해서 잘 조율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경우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토론하면 더 산으로 갈 겁니다. 문제는 이건 답이 나와 있어요. 2 더하기 2가 4인데 2 더하기 2를 5로 얘기하는 사람이 토론에서 4.5나 6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역사에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장이라는 분이 만세 부르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들어놓은 분인데 그분도 보니까 이대로 나갔다가는 정말로 나중에 오명을 쓸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 배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다? 아니 지금 와서 이러면 뭐합니까?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 토론으로 이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토론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2 더하기 2가 4인데 2 더하기 2가 5다 50이다 얘기하면서 토론해서 40점으로 바꾸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 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보수 정치인, 보수 지지대가 잘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는 게 보수정당과 국민의힘이 이거 제대로 견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대로 견제 못한 이유는 보수 재건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윤호개인 노선을 끊어내는 것 자체를 1년 반 가까이 되도록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제대로 해야만 국민들께서 이쪽에서 말하는 걸 들어라도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어제 말한 결의선은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물론 늦은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국민들 보시기 이게 뭐야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선명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천의 문제도 국민들께서 이제는 굉장히 냉철하게 지켜보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통해서 결국은 저런 식의 폭주를 막을 만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수 재건이 정말로 절실한 시점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최근에 코스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집권했어도 코스피 5천, 6천 가능했을 것이다.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하세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편드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계엄에서 보수 정권이 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상승을 맞을 만한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고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하나만으로 주가가 올랐느냐라고 하는 건 유치한 말꼬리 잡힌 거죠. 가장 말꼬리 잡히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찬성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의 반증시 정책에 맞서서 금투세 폐지 투쟁 앞장서 왔고 결국 민주당 항복 받아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꼭 증시 부양 정책만 쓰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노란 봉투법 같은 반증시 정책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란의 노란 봉투법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직 그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이죠. AI 경기로 인해서 D램 공급 부족 현상을 맞고 가격이 폭등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 못하면 그 사이클이 나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제는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어제 주가 빠진 것도 이재명 정책의 덕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의 코스피 주가 지수가 이재명 정책의 덕이 아닌 것처럼 어제의 주가 하락도 이재명 정책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야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오른 주가를 이재명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해버리면 그럼 나중에 하강했을 때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할 일은 사이클이 바뀌었을 때 대비해서 네. 비메모리 등의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주가지수 상승에 올인하는 만큼 서민 민생에도 정부가 투자해야 합니다.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잖아요. 원달러 환율 어제 오전에 1,500원 극저까지 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점에서 물가와 환율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처럼 주가는 이재명 덕이고 그럼 환율과 물가는 국제정세 탓이다? 아니 이런 호도를 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광판 안 봐서 문제였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기들 보고 싶은 전광판만 봐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전광판 말고 네. 환율, 물가 전광판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석유 제품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 지금 이번 주부터 빠르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최고 가격제를 하면 국민들은 좋아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정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반하지만 유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 정치식의 정책의 특징인데 그런데 저는 일단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유가에 대한 국민의 불안 그걸 잠재워 드려야 하고 그리고 네.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100% 동의합니다. 예. 이의가 전혀 없어요. 예.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해요. 네네. 최고 가격제는 시장 원리의 본질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전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대표님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종결을 자, 해야 어떻게? 됩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요가를 시작하신 김할머니.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마음까지 지쳐있던 때 사돈의 권유로 시작한 요가가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몸이 건강해지자 우울감과 무기력이 사라져 요즘엔 요가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인생 후반기에 멋진 친구가 되었다는 평생교육 이용권.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LLCard.kr과 상담센터 1600-3005를 이용해주세요. 국가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 교육부와 17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합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 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오늘 사연은 서현님이 보내주셨네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진우와 양평 두물머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편의 차량 지원 사업 초록여행의 차량을 이용한 덕에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탁 트인 강에서 핫도그를 먹으며 아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순간 해맑게 웃는 진우의 미소와 따뜻한 손의 온도에 우리의 봄소풍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공기가 탁해서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마스크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쌓여 있어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곳곳에는 뿌연 먼지 안개도 껴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한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습니다. 지금 서울이 영하 0.3도, 광주 영하 0.5도, 대관령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이고요. 평년 기온은 1도에서 4도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과 전주, 제주 10도, 대전 11도, 대구와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옅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올라 포근해지겠지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네, 어제 3시간여 동안 총회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걸까요? 결의문 채택을 이렇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네. 우선 선명한 정치적 언어가 필요했던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동안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저희가 사과도 있었지만 예. 국민의 요구에 좀 더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지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후보들도 네. 또 국회의원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저희가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그러한 아주 명확한 입장이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또 하나된 마음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의 의무를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 내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로 좀 모아서 6.3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후보들을 좀 돕자. 이런 3가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내용 중에 앞서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이 문장이 명확하게 탄핵 반대에 대한 반성 또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호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그 방송을 제가 못 들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비상계엄 잘못됐고요. 또 과거와 단절을 통해서 이 윤어게인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듣는 말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사실은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그 당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제명 조치, 특히 이제 친한계에 대한 제명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제 지금 대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입장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깊숙하게 논의된 사항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들이 일부 의원들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명의가 그 의원 일동으로 돼 있어요. 일각에서 왜 당 명의로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당의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의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장동혁 대표는 의총장에서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대표는 주로 많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어제 의총장에서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에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결의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도 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했고 네. 또 전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원들로부터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의문이 발표가 된 후에 지금 공천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은 이제 환영의 뜻을 일단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금 공천 신청이 마감됐는데 추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요. 또 오 시장께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또
또 오 시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요구를 해 오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공천심사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당에 도움이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주실 거라고 보고요. 네네. 아마 의총 결과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존중하실 겁니다. 또 공관위원장의 목표는 선거에서 이길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고 또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결의문 채택이 됐고 발표가 됐는데 지방선거가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이 지방선거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발판은 충분히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과거의 문제나 계엄의 문제가 다 정리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네. 큰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다 다른 각자의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리나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당의 그 지선 성리를 위해서 힘이 모아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충남 대전 통합, 대구 경북 통합이 아직 그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도 충남 대전 통합 법안 매듭이 먼저라면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이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김태흠 지사의 판단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행정통합하니까 아마 많이 생소하시고 또 많이 들으셨지만 복잡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 행정통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정분권을 할 거냐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양을 지방정부에 내려줄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법인세나 양도세 다 이런 걸 거둘 때 지방에서 몇 프로, 중앙에서 몇 프로 걷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4년 내에 1년에 5조 범위 내에서 주겠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세수가 덜 거치면 줄을 돈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자고 하는 게 대전충남법에 들어있는 기본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권한 이양도 지방에서 꼭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승인 받아야 되고 농림부 승인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니 그 시도지사한테 이 권한을 좀 넘겨달라는 건데 이걸 넘겨주질 않고 할 수 있다고만 해놨잖아요. 대전충남법은 해야 한다라고 해놨고. 네네. 근데 이거를 최초 제안한 게 김태흠 지사입니다. 예. 그러니 아직도 시간이 있다. 저희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가의 100년 대계니까 정말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만든 이 법안을 제대로 만들자.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4년 뒤에는요, 대전, 충남의 시도지사가 하나로 되는 거 이외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여당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행정통합을 제기했던 지사로서 저는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금 이 선택을 두고 김태흠 지사의 선택을 두고 사실은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해 본들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정치공학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김태흠 지사가 방송 쪽에서 여론조사한 거에 앞서는 결과도 여러 개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네. 행정통합에 대한 졸속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덮기 위해서
뭐 내란이니 뭐니 이런 걸 하는데 김태흠 지사가 내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낼 때 네. 정말로 지역을 생각하고 일극의 수도권 체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민주당 대전 충남 의원들이 한 사람도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천안에서 하고 난 이후에 서둘러서 했는데 정말로 지방자치를 기본 정신을 안다고 한다면 네네. 재정 분권하고 권한 이양이 없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해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6대4 정도는 이 세금의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6대4라고는 비율이 전혀 없는데 어디에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나눠서 지방하고 쓰겠다라고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동의할 수가 없고 예. 그거야말로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해 놓고 안 되니까 이거를 뭐 내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는 정말 나쁜 정치의 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본회의 12일까지 통과를 해야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가능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간표인데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민주당과의 협의 그리고 협의를 통한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안은 이미 다 발표가 돼가지고요.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에 대한 비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여당이 조금만 저희 양보할 의지도 있습니다. 법인세 50대 50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6대4가 됐든 3.5가 됐든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집안에 살림을 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살림도 생활비로 얼마 쓰고 저축 얼마 하고 할 거 이런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지방 살림을 하는데 중앙에서 주는 돈만 그는 가지고 살림하라 그러면 줬다 안 줬다 이럴 수도 있고 적게 줬다 많이 줬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방 살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제도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데 왜 반대를 합니까? 전 그래서 지금 시간도 네네. 얼마든지 이거 1시간 정도만 협의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이걸 안 하면서 문의만 네네. 행정통합이고 지방분권하자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국가의 100년 대계의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렇게 광주전남법 통과시켜 놓고 나서 네. 문제가 있으면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자체가 졸속으로 했다고 하는 걸 본인들이 실토한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걸 본래 취지로 들어와서 네. 함께 협의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 만일 12일 시한까지 통합이 안 되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언제든 지금 안대로 통합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요. 이거는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네네. 정말로 지방분권을 원하면 네네. 언제든지 이 선거 끝난 이후라도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혹시 그렇다면은 이제 선거 이후에 뭐 논의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이제 그런데 이게 국가의 100년 대계 문제가 됐습니다. 예예.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원래는 대전 충남이 제일 먼저 낸 법안인데 네. 광주 전남도 저희 법안하고 거의 유사하게 냈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대구 경북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조금 뭐 특약사항, 특이사항 같은 경우 한두 개를 더 넣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 이게 국가 대개조적인 문제가 됐는데 네네. 아니 대구 경북에서 그렇게 해달라 이거라도 좀 그냥 광주 전남처럼 대구 경북도 해달라는 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특정 지역에
신세진 지역에 정말 돈을 일시적으로라도 많이 주겠다라고는 선거 공약이라는 거예요. 집권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를 전체로 놓고 네네. 균등하고 정말 이 지방 자치에 맞는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지요.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서울, 경기 또 그 외 지역에서 사실 지금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열세에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제 이제 결의문까지 채택을 한 상황인데 표심을 잡기 위해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서 어느 부분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어제 이제 결의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또 미래로 가기 위한 야당의 몸부림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앞으로 그거에 맞는 여러 정책이 됐든 당의 쇄신이 됐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여러 그 다음에 스텝들이 이어져야 될 거고 네. 또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또 절절하게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근데 그 공천을 신청한 곳들이 대구, 경북은 많은데 기타 지역들은 굉장히 적은 그런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좀 타파할 무슨 묘안이 있을까요? 원래 야당이 되면 여당하고는 좀 틀리게요. 네. 많은 인재들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요. 예예. 야당의 선거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여야가 이렇게 서로 바뀌고 하는데 야당으로 가면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민주당도 네. 강세 지역은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는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요. 네네. 또 이제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이 덜 몰리지요. 그거는 여야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뜻있고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을 더더욱 발굴을 해서 저희 당으로 모셔오는 일이 또 당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그 결의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일부에서 이제 당내 국민의힘이 이제 분열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인물난을 넘어서서 구인난이란 말이 나올 정도까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지금 당 내에서 일각의 그 제명이라든가 징계를 놓고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봉합하자는 취지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박수영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일종의 휴전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더 이상 내부를 향한 거친 언사나 비난은 멈추고 모든 총구를 이재명 정권에 돌리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지금 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봉합하려는 수순으로 가고자 하는 또는 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 의사가 있으실까요, 의원님께서? 어제 박수영 의원께서 아주 옳은 그런 대안을 잘 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감정적으로 이게 접근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큰 이벤트를 놓고 또 당이 하나로 묶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박수영 의원께서 그런 제안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절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징계를 받은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 철회뿐만이 아니라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한테 달려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당이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에 맞는 그러한 판단들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금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전재수 의원 출마설이 가장 유력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재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대표 문제야 본인이 지금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네. 어떠한 정치적인 플랜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이 승부수를 던져서 승산이 있다고 그러면 던질 것이고요. 네네. 승산이 없다고 그러면 본인이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대표는 당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아마 판단을 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부산 쪽 같은 경우는 한 대표가 승부를 걸기에는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국민의힘 소속의 박형준 시장이 여러 조사에서 좀 가상 대결에서요.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중요한 지역인데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당이 과거의 문제로부터도 이제 좀 벗어나고 네. 새로운 활기가 이렇게 솟아나고 또 많은 그동안 당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이 당의 변화를 통해서 힘이 모아지면 새로운 그런 여러 흐름들이 또 저는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뛰고 계신 많은 분들이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네. 시간을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사법 3법에 이어서 지금 검찰개혁의 하나로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3월 국회에서 지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놓고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또 수정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법 수정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공소 취소를 왜 합니까? 그 공소 취소를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떳떳하면 재판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네. 오죽하면은 한겨레에 그 논설 실장을 하고 하신 성한용 논설 전 의원께서 네.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네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면 네.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떳떳하면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밝히면 되는 일인데 공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사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에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요.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에 이게 명확한 모든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정치 공세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재판을 아예 취소시켜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임기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개인의 문제를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X에다가 3월 7일 날 올리셨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 개인의 문제를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네.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나의 재판을 공소 취소한다라고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정말로 국민한테 본의 안 되니 내가 떳떳하게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니까요. 네.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네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그러면은 이걸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거를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 그 행간을 읽고 공소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국정조사를 하고 공소 취소에 집권당 의원들이 100여 명 넘게 모임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지금 사법 파괴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법 왜곡죄를 비롯해서 사심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사심제에 대법관 증언회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네. 이러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을 공소 취소하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법 3법에 이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공소청법, 중수청법도 3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실 생각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그나마 국민한테 알리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그것도 24시간 지나서 중지시키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못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다수당 정도가 아니라 절대 의석을 갖고 있어서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공소도 범죄 혐의가 돼 있어서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받는 것도 취소시키는데 굳이 이거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법안줄 만들으십시오.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법안 만들면 모든 거 다 될 일을 뭐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국민을 속입니까? 저는 더 솔직하게 아예 그냥 법안줄 만들어서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전 그 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그냥 집권 여당으로 다수당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법으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정말 소수의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알아주시고 국민들께서 견제해 주시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주한미군 전력 차출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이 내용 점검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상임위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장관의 일정하고 또 이게 장관의 일정이 방산물자 수출과 관련되는 외교적 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일정 때문에 서로 조율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간에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잡는 거를.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여러 그 방어적 자산들이 우리 안보하고 직결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동맹의 현대화나 주한미군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고 지도자, 새로 된 무즈타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알리 하메네에게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고요. 딸이 2명이고 총 6명의 자녀 중에서 차남인데 2월 28일 날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지 이제 8일 만입니다. 3월 8일 날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로 무즈타바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뭐 결정이 됐다,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다가 며칠 좀 지연되다 결국 이제 8일 날 발표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 20년 동안 공식 직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하메네 지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걸 운영하면서 국정 의사 결정의 게이트키퍼. 우리말로 치면은 문고리 권력? 네, 맞습니다. 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BBC 방송이 하메네이를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서 실권을 휘둘렀던 그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력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비주의, 침묵 이건 이제 두 가지 키워드라고 BBC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196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56세인데 단 한 번도 공직에 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중연설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없었고요. 목소리가 공개된 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은 나온 게 있는데 네네네.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없고 이 하메네 집무실의 부비서실장으로서 누가 아버지를 만날 것인지 어떤 정보가 들어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서 걸렀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BBC에서는 무스타바를 종교적 지도자라고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보안과 정보 전문가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자다. 근데 최고 지도가 되려면 성직자여야 되거든요. 물론 성직자 맞긴 합니다. 콤 학교라는 그 종교학을 나오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한 권력의 실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고요. 네. 혁명 수비대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불과 17살 나이에 참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혁명수비대 첩보기관과 굉장히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권에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물론 군대가 맞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권사화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 무스타바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에서 여러 차례 뭐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20대 여성이 히잡 썼던 것 때문에 끌려갔다가 사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스타바가 이 반정부 시위를 진정시키는데도 그러니까 탄압하는데도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 아야톨라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급이 낮았습니다만 최근에 이걸 급을 급격히 올려줬습니다. 결국은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것이 이슬람 혁명 통해서인데 그때 이들이 말했던 것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자라고 공화국을 만들자고 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하메네이 아버지 아들 무스타바로 권력이 넘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팔레비 왕조와 뭐가 다르냐라는 이란 내부의 반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목소리는 지금 묻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워낙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하다 보니까 하메네이는 지금 순교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무스타바는 순교자의 뜻을 받드는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전까지 사실 세습 논란 때문에 무스타바가 또 전면에 나서지 못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부담 때문에. 하지만 공교롭게도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이런 부분도 약간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무즈타바의 목소리, 성명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대신 전문가위원회 성명을 보면요. 이란 계속 강경하게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위원회 88명이 무스타바를 이제 선출하게 된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없긴 합니다만 위원회 측에서 미군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지는 극한의 전시 상황에도 지도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단 1분도 주저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무스타바를 선출했다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력 공백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전문가위원회가 쓰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테헤란에. 네네. 근데 그게 미국의 폭격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위원들은 없었고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부상수단 동원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을 맞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란 내부의 결속은 굉장히 강하다. 이 전쟁은 계속될 거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또 성명 통해서 이란 국민,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다. 충성을 맹세하고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무스타바가 직접 나서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외신들은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밝혔습니다.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설 수도 없고 물론 미국도 무스타바의 행방을 파악을 하고 있겠죠. 네, 위험한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래서 절대 지금 현재로서는 대내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이란 혁명 수비대에 바로 충성 맹세했고 네. 걸프 지역의 이란 지지자들도 환영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란 내부는 어쨌든 미국의 생각과 달리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바로 충성 맹세했고요. 후티 반군도 역시 적들에게 큰 타격감이 될 거라면서 환영 입장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아침에 CNN 방송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란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카말 하라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외교정책 수석 고문이라고 합니다. 단독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전직 이란 외무장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란 전략외교관계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중요한 인물인데 이 트럼프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멜 하라지가 말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다. 그러니까 일자 무식이다. 이란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은 시아파 독트린과 함께 운영되는 신정 체제인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란이 이 전쟁을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전쟁에 충분한 동기가 있고 전쟁을 할 만한 충분한 무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나라에 무기를 의존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충분히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할 의사가 있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no room for diplomacy. 그러니까 외교로 대화로 말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기꾼이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작년에도 미국과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협상하다가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협상을 3차까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란과 미국이 2차례 협상했는데 협상 와중에 이란 공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는 이란을 속였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 무스타바와 함께 이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을 방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혁명 수비와 함께 이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가 선출된 것만 보더라도 이란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 것이고 무스타바가 국방과 이란 체제 수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자, 앞서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좀 온건한 입장으로 내놨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강경파들이 지금 전쟁을 이란에서는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무지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거라고 했는데 막상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일단 지켜보자 입장을 바꿨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사실 하루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스타바에 대해서 뭐 급이 안 된다, 경량급이다, 뭐 곧 뭐 오래 못 갈 거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일단 좀 지켜보자고 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 뭐 전략적 무시일 수도 있고 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심리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나 진짜 좀 두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을 이끌고 갈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좀 보겠다라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또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실용주의다라는 뉴욕타임스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네. 특히 이 트럼프 특유의 거래적 외교 스타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새로운 파트너에 대해서 좀 탐색할 시간을 가지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어쩌면은 무스타바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지 이걸 가늠해보는 단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앞에서 이 외교 관계자가 말한 것은 절대로 또 하나 얘기한 것이 핵폭이 절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핵폭이 대리전 중단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란이 뭔가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이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자기가 말을 뱉으면 또 말을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미국 언론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좀 전에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좀 자세히 좀 이 배경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지 시각 9일날 공교롭게도 CNN이 이 이란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한 똑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도로클럽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연찬회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 완료가 돼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 이란 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이제는 해군도 없고 통신망도 없고 공군도 없다. 그러니까 군사적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협력해서 46척의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다면서 구체적인 성과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주, 5주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네. 좀 빨리 당겨질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악을 제거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뭐 거의 끝나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무스타바에 대해서 전할 메시지가 있냐는 기자 질문 받았는데요.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스타바가 최고 주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를 대체해서 염두에 둔 다른 인물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정권 교체 의도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원유 공급을 만약에 해친다면은 이란을 더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쪽에서 장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어떤 유조선지 왔다 갔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권에 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번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밝힌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와 이번에 이 전쟁 끝내는 시점, 종전 시점을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글로벌 톡톡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쌓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서 대부분 영하권이고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과 전주, 제주 10도, 대전 11도, 대구와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유가가 치솟고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 보유분 그리고 민간 보유분을 합쳐서 208일분의 석유 비축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한 그 권고치보다 2배가 넘는 양이다라고 하는데 충분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아시다시피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여유분을 가질 필요는 있죠. 석유 비축 물량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 비축 물량에다가 지난해 전년도 하루 평균 석유 순수입량을 나누어서 석유 비축 지속 일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물량분이 전부 다 정부가 보관하고 비축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한 절반 정도 비축을 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 각 약 절반 정도 비축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정부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향후 3개월 내에 현재 확보된 그런 추가 수입될 물량까지 합했을 때에 한 208일 정도 비축 가능하다라는 발표입니다. 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만약 중동 정세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지금 한 3개월 수입 180일치가 합쳐서 한 280일치라고 지금 얘기하면 한 200일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버틸 수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208일 정도의 비축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 비축유가 지금 208일 정도가 한 총량으로 치면 1억 한 6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게 저장 탱크를 달달 긁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저장 기술적으로도 한 5 내지 한 10% 정도는 남겨두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도 전쟁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최소한도의 물량은 남겨두어야 됩니다. 즉 공급망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전략적 예비분을 마지노선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한 30%가 될지 20%가 될지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분량에서 한 대략 제가 지금 빠르게 계산해 봤더니 한 35%, 40% 정도는 또 진짜 비상용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태국하고 중국이 자국 정유 업체들에게 정유 제품 수출 중단을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상황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경우에 수출 제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 있을까요? 그 선택지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그런 대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면 각국이 에너지 민족주의로 빠져들게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산업구조상 이 석유 화학 제품 또는 석유 관련된 제품들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을 수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수출 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거의 50 내지 60%를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본주의 경제 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수출 제한 명령권이 있는가라는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와 제도가 법령이 안 갖춰져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소비 제한을 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이 유가급 등에 대비해서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공동성명이 나와서요. 이게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 조치가 앞으로 G7을 포함해서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애매하게 지금 전쟁이 단기에 끝낼 수 있다.
또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애매한 발언을 했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게 전쟁이 휴전이든지 혹은 종전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장기화의 조짐이 보여진다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 공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국제 에너지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런 보조를 맞추어서 네네. 해야 되지. 우리나라만 그런 비축률을 방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국제 유가 변동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유의 한 70%가 중동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수입선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장기적인 정책 과제이긴 한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진류, 경진류 이렇게 원유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원유 성격에 따라서 우리 국내의 정제 기술 설비도 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중동산의 그런 중진류 정제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네. 미국산은 지금 많이 들여오고 있죠. 거의 우리 원유 수입의 한 16 내지 17%를 들여오고 있는데 미국산은 또 경진류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중동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거리에서 가까워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미국산을 더 많이 들여오게 되면은 비용 증대가 발생합니다. 예. 미국 멕시코만에서 들어올 때는 한 40일 이상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급하면은 그걸 더 느려야겠죠. 네, 다변화할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조건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요. 네네. 네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유가 폭등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시장 내부의 어떤 흐름인지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빠르게 유가가 치솟으니까요. 국내에서요. 지금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이르면 시행할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최고 가격제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최고 가격대라는 것은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를 두는 거죠. 네. 네. 기존 상한제를 두는 건데 그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물가 안정법이 있어서 거기 그 법에 근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의 측면에서 공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유사에서 또 일선 주유소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네. 그러면 공급을 감소하거나 혹은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소비할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네네. 정부가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그런 민간 기업의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건 유류세에 낮춰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언급을 하셨는데 2008년 고유가 때도 뭐 유류세 인하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가 실행이 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히려 가격 상한제보다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요. 또 실효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이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례도 있고요. 또 그런 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유류세를 많이 인하해 왔었고 특히 예를 들어서 휘발유의 경우에는 1리터당 제가 알기로는 한 700원, 800원 정도가 세금일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유류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전체 가격이 소비 가격이 판매 가격이 좀 낮도록 하는데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유가 상승분이 세금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직접 보조금 지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네. 지금 이런 비교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짧은 시간 내에 한 리터당 비싼 곳은 한 2,000원까지 지금 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일주일 동안 휘발유 가격이 25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 똑같은 원유 수입국인데 우리하고 일본은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를까라는 질문들을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연료 가격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핵심은 일본 정부에서 즉 경제 산업성에서 정유사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만큼 직접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유사에서 가격을
가격 인상폭을 매우 낮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류세를 낮춰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론 화물차나 버스 대상의 그런 유가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도 한시적으로 우리 경유 가격이 1,700원 초과했을 때는 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세금 인하나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제도가 한국과 일본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마치 유류 가격을 적절하게 정책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부 예산을 통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80달러대로 다시 떨어졌다고 해서 안심은 좀 되긴 하는데요. 앞으로 유가 전망 짧게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유가가 내려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 발언 때문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의 급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가져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지대 김태환 국제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3월 10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